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현실에서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 인물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타인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화라는 매체는 시점과 정보의 범위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관객이 인물의 삶을 오해하거나 단정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 세계의 주인은 이러한 영화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작품인데요. 영화는 주인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과 관객들의 단편적인 시선을 비틀고 주인공의 삶을 따라가며 서서히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작품인 만큼 가능한 한 아무런 정보 없이 보셨을 때 영화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영화를 감상하신 뒤에 방송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작품의 소재가 정서적으로 다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청취에 앞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티미, 포다, 리버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7기부터 8기까지 함께하고 있는 팀이고요.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녹음하게 돼서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편집팀 8기 포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8기 마케팅팀 리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세계의 주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감상이 궁금한데요.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한국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세계의 주인이 개봉 전부터 워낙 화제작이라서 보기는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개봉하고 평이 너무 좋아서 개봉주 주말에 바로 봤는데 보통 기대를 하면 실망하기 마련인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녹음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는 말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만 대충 읽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추리를 하면서 이 영화가 이 내용에 대해 말하려는 건가? 이런 감상으로 봤었는데 그리고 저도 한국 독립영화를 많이 안 봐서 이게 나의 취향과 맞을까? 이런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봤는데 기대감에 꽉 차게 만든 영화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아주 강렬한 키스신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여고생의 성해방에 대한 영화인가? 오해할만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2시간 뒤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심란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주인이처럼 맞이고 어린 남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 교사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속 상황 그 가족의 구조랑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직업에서 오는 고충도 이런 게 공감이 돼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좀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윤가음 감독님 전작 우리 집을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문화의 날에 보려고 예매를 해놨었는데 깜빡하고 영화관을 안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매를 해야겠다 해서 찾아보는데 영화값이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헌혈을 했습니다. 너무 뜬금이야. 네, 좋은 일도 하고 영화도 공짜로 봐서 너무 좋아하는데 다들 헌혈하세요. 좋은데요? 근데 이제 헌혈해도 영화 티켓 안 준대요. 맞아요. 네. 다음 근데 달부터. 그 문화상품권을 그냥 줘서 사실 그걸로 예매하면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패널분들의 다양한 감상을 들으니 오늘 방송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티미님, 세계의 주인의 줄거리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세계의 주인의 주인공 우리 주인이는 장난기 많고 활달한 18살 여고생입니다.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그야말로 모난데 없는 학생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반 친구 수호가 성폭행 가해자의 인근 지역 거주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전교생이 모두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은 서명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수호는 곧 출소할 가해자의 거주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지만 주인은 성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좀 도파민이 많이 나왔고 주인이랑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각자만의 좀 마음을 내려앉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가볍게 예시로 들면 저는 좀 성격이 차분한 편인데 옛날에 조용하다라거나 얌전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되게 싫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딱히 별 악의 없이 한 말이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나는 그게 너무 싫고 그리고 빗금치고 싶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 그랬던 말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인이가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앞에서 막 수호랑 주인이랑 싸우는데 약간 주인이 혹은 주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이런 그냥 정의를 하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가능성이 보여서 흥미가 엄청 올라왔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리버님이랑 조금 반대로 처음부터 화가 났는데요. 수호가 서명운동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굳이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새로 씌우는 게 저는 너무 거부감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가 그거를 딱 나는 이래서 싫다라고 말할 때 이 캐릭터 좀 마음에 든다. 이 영화 재밌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전에는 주인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주인이 아빠가 그 수호가 언급한 그 사건 속의 가해자인가? 좀 애매한 표정을 짓잖아요. PPT 발표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추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가 수호랑 싸우다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내가 성폭력 피해자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가 성폭행 피해자구나. 이거를 인지하면서 주인이가 이제 자기가 화에 못 이겨서 말은 했지만 그 뒤에 좀 표정이 실수했다. 말해버렸다. 맞아요. 이런 표정이어서 본인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말은 했지만 그 뒤에 짓는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순간 주인이의 표정 때문에 좀 주인이가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포다님하고 살짝 다른데 저는 영화가 좀 연출하는 뉘앙스를 보다 보니까 수호가 서명운동 위에서 뉴스 영상 틀 때 그때 얼굴이 좀 언짢아 보이잖아요. 맞아. 주인이 표정이.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뭔가 주인이가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주인이가 그 서명운동에 쓰여있는 문구 거기에 유독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 보고 그 생각에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인이는 누구보다 괜찮아 보이기 위해 또 괜찮아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호가 적어놓은 성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는 문구는 주인이의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말처럼 맞아요. 들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성폭력 피해자는 다시는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처럼. 다들 빨리 눈치를 채셨네요. 저는 초반에는 되게 감정선을 따라가느라 추리는 거의 안 하고 봤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추리를 빨리 시작하신 것 같아서 재밌네요. 저는 처음에 영화가 어떤 주제일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좀 약간 촉을 세우고 저도 추리하듯이. 이건가 해서 좀 빨리 말았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도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는 이제 괜찮다며 담담하게 털어놓았지만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세차장을 지나던 중 오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패널분들은 주인이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티미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관에서 이 장면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훌쩍이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돼가지고 살짝 울컥하긴 했는데 계속 밝게 주인이가 웃고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딱 이 장면에서 진짜 감정이 막 쏟아지는데 그 스크린 너머로 제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주인이가 그동안 진짜 애썼겠다 싶으면서도 맞아요. 사실 주인이도 어쩔 땐 괜찮고 어쩔 땐 안 괜찮은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 생각마저도 자꾸 주인이를 판단하는 것만 같은 그런 뭔가 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뭐지? 이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사실 이 영화가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주인이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전 주인이가 되게 쾌활하다고 생각했고 약간 저에겐 이미지가 강인한 캐녀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주인이가. 특히 저는 그 세차장이라는 공간이 물이 엄청 쏟아지면서 시끄럽고 그 밖에서는 소리와 어떤 울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소음이 차단되는 곳에서야 그렇게 펑펑 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그 장면이 좀 주인이의 다른 면모를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울진 않았지만 그 세차장 장면에서 마음으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가 진짜 완전 인싸고 캐녀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구나를 정말 그 장면에서 다 보여준 장면이고 또 어리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맞아요. 친구들이랑 학교에선 순교화되고 엄마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데 결국 성폭력 피해자 사실을 밝히면서 주인이 안에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몰아쳤고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다 폭발한 느낌이어서 좀 압도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차 뒤에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카메라맨이 된 맞아. 듯이. 진짜 그냥 입 벌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장면을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을 쏟아낸다는 표현이 맞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 나올 때 영화관이 진짜 조용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다들 몰입해가지고 음. 훌쩍이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찾아봤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정말 카메라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설치해두고 딱 배우 2명만 들어가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도 맞아요. 했어요. 네, 저도 좀 그 세차장 씬이 영화의 감정선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처음에 세차 기계가 시작되기 전에 주인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사실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은 거기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꾸 주인이는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엄마는 주인이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방치한 게 미안하고 또 동생 혜인이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아빠를 보러 갔다 온 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피해자들끼리 미안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폭력이 이런 피해를 낳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본격적으로 세차가 시작되고 나서 주인이가 울부짖기 시작할 때는 그 주인이 내면에 있던 부정적인 괴로움이나 우울, 원망 같은 게 폭발하잖아요. 그게 보는 사람한테도 느껴지게 공감각적으로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햄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미안할 대상도 없고 사실 원망할 대상도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가해자한테 그 원망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자기 피해자들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상처 주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또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도 뭐 대놓고 미워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네. 성폭행 피해 경험을 털어놓은 후에 주인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는데요.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반응이 있을까요? 리원님 혹시 있을까요? 저는 주인 친구들 중에 몰랐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솔직하기는 한데 진짜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그런 말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에서 피해자를 탓할 때 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논의가 길게 이어질 때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쵸. 어쩌면 아이들이 한 그 말이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보여주는 사회의 시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윤가은 감독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영화 속의 상황을 좀 요약해주는 그런 대사로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리버님이랑 똑같은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주인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을 하던 안 하던 주인이가 친구였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없고 오히려 변한 건 친구들의 태도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솔직히 말하면 나였어도 알기 전후가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얘네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경험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윤가은 감독님이 더 깊이 있게 넣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 주인이를 배려해준다고 그 앞에서 말도 미안해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배려인가 이게? 배려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인이는 오히려 친구들이 전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걸 원할 텐데 앞에서 너무 달라져서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배려라는 말로 전해지는 말들이 더 아프게 다가올 진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놓고 뒤에 가선 험담 아닌 험담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의 시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친구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범죄화를 해버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가 자기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걸 밝히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 이전에 친구, 웃긴 친구, 내 친구 이주인이 아니라 그냥 성폭력 피해자 이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인이가 하는 행동이 다 해석당하는 게 되는 맞아요. 거죠. 주인이가 남자친구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사귀었던 것도 걔 그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쟤 저렇게 활발한 척하는 것도 다 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햄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없을 것 같지 않고 진짜 실제 있을 것 같은 일이어서 더 맞아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이가 자신의 아픔을 혼자서만 견디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주인의 곁에는 고통을 함께 이겨낼 따뜻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패널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쓰였던 인물이 있었을까요? 포다님 있었나요? 저는 혜인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삼촌한테 편지 쓸 때 진짜 오열을 했거든요. 일단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가 누나나 엄마가 이 편지를 보면 자기보다 더 슬퍼할 걸 아니까 본인이 숨겨놓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또 혜인이도 삼촌이란 이 나쁜 범죄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텐데 그래서 그 편지를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본인이 다 읽고 숨겨놓고 심지어는 쓰지 말라고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아이가 버티기 힘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고 그러면서 엄마랑 누나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숨기고 그러면서 편지에도 그냥 욕도 못 써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편지 보내지 마세요. 누나가 힘들어요. 이렇게 욕도 못 쓰고 초등학생이 편지를 보내는 게 너무 슬펐고 그러면서 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PTSD를 겪고 있는 게 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혜인이가 마술하는 장면도 너무 슬펐어요. 맞아요. 그죠? 마술하는 것도 슬펐는데
마술을 할 때 가족들이 없었던 것도 엄청 슬펐거든요. 그렇죠. 없어지는 마술을 해도 아픔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뭐 그런 행위를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받는 위로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거기 없다는 게 좀 마음이 아렸고 그리고 그 마술이 결론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아, 그것마저 마술이 지우지는 못하고 감추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픔도 지울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술에 대한 해석 몇 개 봤는데 결국에 혜인이가 정말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거는 가족들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마술쇼에 그렇게 오라고 했던 거였다. 맞아요. 네. 그 초대장에 보면은 누나, 엄마, 아빠 순으로 적어놨나? 맞아. 그러거든요. 뭔가 그 아빠도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적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슬퍼. 저는 저희 엄마가 맞벌이셔서 그런지 주인이 엄마한테 좀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주인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엄마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화 중에서 아픈 걸 참아가면서도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일하느라 딸을 못 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심할지 이것도 예상이 안 되고 엄마도 텀블러에 막 술 담아가지고 마시잖아요. 전 그게 처음에 술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세요? 이 병원씬 나왔을 때 이 엄마도 나름대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엄마가 하나 딱 해줄 수 있는 게 세차장에서 그냥 그 쏟아내는 주인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 이게 진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서 진짜 엄마한테 계속 저는 딸인데 왜 엄마한테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 바퀴 더 돌까 그 대사도 맞아요.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다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한 바퀴 더 돌면서 음. 주인이가 좀 감정을 더 추스릴 수 있게 해준 것밖에 없는 게 그것도 너무 슬펐어요. 맞아요. 되게 그리고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엄청 마음이 찢어질 텐데. 맞아요. 저는 그 한 바퀴 더 돌까가 약간 죄책감을 가진 것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세차장 안에서 이제 주인이가 울면서 하는 얘기 중에 그때 왜 내 말 안 믿어줬어? 이것도 있고 맞아. 유치원 애들이 아니라 날 더 신경 썼어야지 하는 거 보면 엄마의 무관심함이 어렸을 때 있었고 처음에 삼촌한테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처음에 그냥 넘겼구나. 맞아. 그랬었나 그랬을 것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엄마도 주인이한테 처음에는 2차 가해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요. 사실 아빠가 거의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후반에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아빠는 그 가족들이 다 겪고 있는 상처의 아픔에서 책임을 회피해서 맞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인이 옆에서 곁을 지키고 있는 거랑 대비돼서 더 못나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어쨌든 가해자의 가족이면 그것까지 감수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딸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딸이 계속 연락하는데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는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엄마가 중간에 주인이가 자꾸 너 눈치를 보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삼촌이랑 아빠랑 또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아빠한테 연락하고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 또 그거 자체만으로 자기가 싫어질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근데도 연락을 했는데 안 받는다? 이거는 진짜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편 주인의 엄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호 동생인 누리의 몸에 멍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주인이 누리를 꼬집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러한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영화 전반에서 꼬집는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팀비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윤가은 감독님의 말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주인이가 누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누리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잘난 척하는 아이의 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다고 해요. 저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게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동족 혐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맞아요. 더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데 저 애기가 왜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해? 이거에서 되게 삐뚤어진 어떤 마음? 그래서 너만큼은 나 대신에라도 아프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주인이가 아프지 않다고 계속 말하는 누리를 보면서 아프면 아프다 말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꼬집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꼬집어도 누리가 계속 안 아픈데? 안 아픈데? 하다가 마지막에 아프다고 말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주인이도 이제 계속 괜찮은 척 하면서 아프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세차장에서 소리쳐 올 때부터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이 누리한테 겹쳐서 보이니까 오히려 좀 더 그렇게 세게 누리를 꼬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딴 얘기인데 그때 누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맞아요. 귀여웠어요. 안 아픈데? 막 이런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오해가 해소되어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꼬집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가 누리를 꼬집는 바람에 누리의 몸에 멍이 남잖아요. 근데 이 멍은 수호가 보기에는 여기 학대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은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걸 들은 엄마가 CCTV를 봤을 때도 주인이가 꼬집었네? 혹시 주인이가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건가? 하고 또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누리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래도 안 아파? 하면서 똑같이 꼬집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엄마도 왜 주인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오해를 해소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이 꼬집는 행위가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꼬집는 게 주인이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설마? 그새 올라와가지고. 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빠가 설마 저렇게 왜냐면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마지막에 가서 제 주인이었고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꼬집는 행위가 좀 연결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꼬집는 행위가 주인이에서 누리로 이어지고 또 누리에서 주인의 엄마로 마지막에 엄마에게서 다시 주인이로 가게 되잖아요. 네. 이 세 명 모두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세 사람이 서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회복을 하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도 누리가 꼬집었을 때 아프다고 하면서 누리 안아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안아주는 장면이 뭔가 엄마가 주인이를 그 당시에 안아주지 못했지만 이제 누리를 안아줌으로써 그 연결되어 있는 고통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결말에 이르러 주인은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받는데요. 이전까지 계속 말을 바꾸는 널 어떻게 믿겠냐며 주인을 추궁했던 쪽지들과는 달리 이번 쪽지에는 진실이 알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사실 쪽지를 보낸 이 역시 주인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여전히 겪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런 엔딩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장면이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마지막으로 짚어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고 주인이처럼 용기 내어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혹은 쪽지를 쓴 누군가처럼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정해진 한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럴 거야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은 주인이가 그랬듯이 또 쪽지 주인이 그랬듯이 외부인이 아닌 서로와 연대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쪽지를 유라가 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라도 성폭행 피해자인가 계속 추리를 했었는데 근데 쪽지를 보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쪽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로 한 명이 보낸 건지 여러 명이 보낸 건지 누가 보낸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느 한 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또 성별도 남성, 여성 모든 성별이 쪽지를 읽으니까 남성과 여성인 것도 특정하지 않아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쪽지를 보낸 사람인 그 성폭행 피해자가 누군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인 주인이 덕분에 용기를 얻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연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비하인드인데 그 쪽지 글씨를 유라 배우가 썼대요. 진짜요? 네. 글씨체 엄청 예쁘던데. 뭔가 근데 글씨체도 남자 글씨 같기도 하고 여자 글씨 아, 같기도 맞아? 하고 그런 생각이 어. 들었어요. 약간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추리하면서 보셨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추리 거의 안 하고 그냥 주인이한테 너무 이입해서 그런가? 그냥 쪽지 보낸 사람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쪽지 주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엔딩이 끝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저는 별로인 장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엔딩이 살짝 슴슴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또 살짝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 범인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까 포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기 자체를 공유한 게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볼 때보다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여운이 많이 남는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티미님이랑 반대로 영화 내내 울음을 잘 참다가 엔딩 장면에서 눈물이 났거든요. 진짜요? 네. 이 주인이가 엔딩 장면이 나오기 전에 장래 희망을 적고 엔딩 장면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장래 희망에 사랑이라고 적은 다음에 엔딩 너무 좋다. 주인이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더 큰 확장으로 이어지는 게 전 너무 좋아가지고 엔딩에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장래 희망 보통 직업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동사로는 말 못하지? 이런 붐이 한창 있기도 했거든요. 약간 삐뚤어지고 싶다. 약간 나는 자유롭게 진짜 미래를 꿈꾸고 싶다 이럴 때. 근데 뭔가 주인이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사랑이라고 적은 장면도 너무 귀여웠던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세계의 주인의 전체적인 내용과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성폭행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지고 무너진 것으로 그리기보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희망적으로 담아낸 점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과 그 밖의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쪽지를 읽는 주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영화의 엔딩곡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세계의 주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영화의 연출과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주인은 영화 제목으로 The World of Love, 홍콩 제목으로 이 세계에 상처 없는 자 있을까로 번역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지, 또 이러한 제목으로 번역된 이유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포다님, 이야기 있을까요? 전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데미안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랑 연관 지으면서 주인이가 알을 깨고 자신만의 세계로 나왔고 비로소 자신만의 세계인 주인의 세계의 주인이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숨기기만 하고 꾹꾹 누르기만 했던 그 알을 깨고 사랑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채 주인만의 세계로 나온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계의 주인으로 이 한국 제목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라는 단어가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 와서 어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 작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작아서 그때 고민들이 더 힘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주인이가 혼자 있는 장면이 잘 없더라고요. 주인이가 혼자 있으면 자꾸 누가 와요. 오지마. 태권도장에서 혼자 훈련하는데 관장님 들어오시고 약간 그러는데 이 작은 주인이의 세계, 작은 각자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작은 세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더 위로가 되고 더 넓은 세계가 되어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고 나의 세계는 나만 있지 않고 나 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이 주인의 세계가 될 수 없구나.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해석인데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주인공의 이름이 주인? 이름을 되게 쉽게 지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 처음에 봤는데 되게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주인이라는 캐릭터가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노린 게 보이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감독님이 진짜 섬세하게 잘 지으셨구나 그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어 제목 월드 오브 러브를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은데 이게 해석하면 사랑의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인이에게 세계는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든 또 편견 어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다시 사랑하는 건 주인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를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을 통해 나아가려고 하는 주인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했어요. 진로도 사랑이고. 그쵸. 그리고 그 미도랑 얘기할 때 자기는 사랑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게 다시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가 고등학생임에도 되게 어른스럽다고 느꼈던 게 사실 실패하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 번 실패해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주인이의 매력이고 또 주인이의 캐릭터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기승전결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 아닌 주인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구성은 윤가은 감독님이 시나리오 구상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결과라고 합니다. 패널분들은 이런 전개 방식 다들 어떠셨나요? 포다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억지스럽지 않고 한 인물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관객과 같이 타인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그 인물에게 있었던 일들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부 순서대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비선형적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관찰자의 시선을 잘 구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포다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게 영화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조립할지는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감독이 의도한 대로 주인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뭔가 영화 괴물에서처럼 정보를 제한하고 관객들이 인물을 오해했다가 아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게 아 진짜 영화 매력적이다. 이 영화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초반에. 맞아요. 저도 이거 한 번 보는 것보다 2번, 3번 봤을 때 더 확실히 그 전체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엄청 치밀하게 숨어 있더라고요. 이거 시나리오만 3, 4년 정도 작성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밖에도 패널분들을 알고 계시는 작품의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저부터. 영화에 여러 차례 사과가 등장하는데 주인이한테는 사과를 싫어한다는 설정이 있잖아요. 네. 윤가은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사과는 주인이를 들여다보는 열쇠이고 원래는 또 사과와 관련된 전사가 있었는데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과의 트라우마 이걸 보면서 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언젠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기다리면서 맞아요. 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주인이가 사과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성폭력 피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내가 또 그 시선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관객의 마음을 꼬집는 연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추리를 계속하니까 내 추리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 또한 이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 방식에 어긋난 생각이 아닌가.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됐었나? 그러니까요. 뭔가 저는 여러분 그 화장실에 주인이 혼자 있고 혜인이가 막 엄청 자기 급하다고 아. 난리치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그 장면이 원래 초고에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는 씬이 있었대요. 그 윤가은 감독님이 주인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어떤 방식의 전형을 생산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삭제를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했으면 살짝 심파 느낌이 났을 수도 음. 있을 것 아. 같아서 저는 그 약간 덧붙여서 혜인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이 이재희 배우가 시나리오를 안 받고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놀랐던 게 초등학생이라 이제 감독님께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크면서 그 과정을 천천히 배워나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없이 그냥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나? 천재다. 그렇죠. 저는 이 감정을 알아도 구현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연기를 했다는 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 초등학생 진짜 그 자체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자 먹는 모습이 맞아. 윤가은 감독은 이전 작품인 우리들과 우리 집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에 이어 세계의 주인에서는 10대 소녀의 성장을 그려냈는데요. 이 작품에서 10대 소녀라는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고 느낀 연출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주인이랑 주인이의 친구인 유라가 둘 다 성에 매우 적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첫 시퀀스도 키스를 아. 굉장히 그 나이대 치고는 엄청 격하게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유라가 19금 웹툰을 그리는 장면도 그 둘이 굉장히 진짜 영락 없는 여고생처럼 보여주고 그 19금 웹툰 그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온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두세 번 정도. 맞아. 그리고 또 급식실에서도 친구들이랑 성에 관련해서 농담을 하면서 아, 이 친구들이 역시 한창 성에 관심이 많을 그 나이대 친구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넣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포다님 의견이랑 완전 반대인 게 저는 공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주인이는 여고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맞아요. 하다못해 공학 분반 정도의 느낌의 그런 어색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의 세대 차이를 느낀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인스타그램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네. 그죠? 맞아요. 그때는 그래요? 릴스도 없었을. 맞아요. 저 고딩 때는 릴스 없었어요. 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스타를 계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고3 때 인스타를 시작하기는 조금 부담이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얘네가 막 틱톡 찍고 막 숏폼 찍고 이런 게 맞아요. 약간의 너무-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도 나고 요즘 10대들은 저렇게 놀겠구나. 좀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여고를 나와서 공학에 대해 모르니까 아. 저의 입장에선 매우 여고생 같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티미님이랑 좀 공감이 되는데 약간 오히려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고등학생들 보면 진짜 욕 한마디 안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순하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좀 그렇게 순화돼서 나오는 게 윤가은 감독님이 연출하는 다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정한 세계 속에서도
악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꼭 생긴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봉 2주 만에 7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작품이 극장과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티미님? 저는 또 마케팅 팀으로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요. 네. 물론 1차원적으로 영화가 좋아요. 맞아요. 영화가 좋은데 영화가 좋은데도 흥행을 못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영화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윤가은 감독님께서 감독의 의도를 담아서 꼭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막 한 줄 평도 아무것도 모르고 봐라. 막 이런 식이고. 근데 그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런 궁금증을 자아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초반에 박정민 배우나 김태리 배우 이런 배우님들이 샤라웃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님들이 이 정도의 반응이면 믿고 볼만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케팅에 혹해서 영화를 본 케이스거든요. 도대체 어떻길래 박정민 배우랑 김태리 배우가 샤라웃을 하고 또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바로 말하지 않고 계속 암시만 던져주다가 한 번에 확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압도감을 주다 보니까 관객들도 그런 압도감을 확 받으니까 나처럼 알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압도감을 받았으면 해서 더 계속 추천을 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보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가 여러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화가 큰 틀에선 상처를 입은 주인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상처를 입고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당찬 주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마케팅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극장에 온 사람들이 더 용기를 얻고 이걸 확산시키는 내용하고 마케팅하고 잘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티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영화가 갖는 사회적인 시사성을 제외하고서도 그냥 진짜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오는 캐릭터의 설정들도 뭔가 다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또 복선을 까는 방식이나 장면 구성들도 진짜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영화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비판 의견 중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런 성폭력 소재라는 걸 숨긴 홍보 방식이 정작 관객들은 피해자가 아닐 거라고 전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소재인 거를 모르고 보는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영화의 장면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맞네요. 그렇죠. 영화에서 수호랑 주인이가 가장 크게 다투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실 내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그들을 함부로 넘겨짚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의 홍보 방식은 정작 관객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닐 거라는 메타적인 모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햄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고 봤을 때 과연 맞아요. 내가 이걸 알고 봤으면 처음부터 주인이를 그냥 순수한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들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그 모순의 정답을 찾는 게 진짜 영화에서도 영화 밖에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이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어떤 방식을 했어야 되지? 라는 물으면 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의 주인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3670이 떠올랐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게 한국 독립영화고 키어 영화예요. 그래서 세계의 주인이랑은 겉보기엔 매우 다른데 둘 다 영화 안에서 스스로 성장을 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본 한국 독립영화가 3670이거든요. 그래서 두 영화 모두 저한테 한국 독립영화가 이만큼이나 재밌구나 이런 감상을 준 영화여서 이 영화를 보고 3670을 보시고 한국 독립영화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도 소문이 좋아서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포다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또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꼭 보세요. 저도 포다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랑 비슷하게 퀴어 영화라고 분류할 수 있는 괴물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영화도 세계의 주인처럼 앞부분에서 되게 관객들을 혼동시키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인가? 근데 엄마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결국은 오해하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다 이해하게 되는데 세계의 주인이 좀 그런 면에서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어쨌든 괴물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을 좀 더 추천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윤가은 감독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잘 묘사하는, 잘 빌려오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좀 강한데 세계의 주인에서 어린 아이들을 다루듯이 우리 집이나 우리들 같은 작품에서는 더 어린 아이들의 세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어린 아이들과 촬영하는 배우들에게 어린 배우를 대할 때 어떤 지침 같은 거를 직접 이야기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이 배우들을 다루시는 분인데 감독님의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 매력들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귀여운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저는 세계의 주인 보고 우리들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저는 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좀 그래도 유명했던 영화라서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 흥수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게이임을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특성을 밝히고 난 뒤에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주인이도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고 나서야 서명운동에 반대했던 자신의 신념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범죄화된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되게 신기한 게 4개 중에 3개가 키어 영화예요. 뭔가 그러네요. 뭔가 신기하네요. 저는 그래서 세계의 주인 진짜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퀴어 영화에선 사실 시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주제인데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다는 게 그것도 한국 영화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만점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세계의 주인에 대한 외부적 요소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윤가은 감독님께서 언론 시사회 당시 영화의 내용은 되도록 스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담긴 자필 편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정보 없이 보아야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작품인 만큼 관객들이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감독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세계의 주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5점 만점에는 4.5점을 주긴 했는데요. 그래서 8점이냐 9점이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이유는 너무 다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이 점을 깎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1점은 아까 말했던 영화의 홍보 방식 거기에서 조금 더 세밀한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점이 깎였고 네. 또 나머지 한 점은 물론 너무 좋은 영화였지만 방식이 살짝 투박하지 않았나? 연출 방식이?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무 좋아서 8점을 줬고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모순으로 가득한 그럼에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8점 주신 것 치고 한 줄 평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의미의 8점이에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드렁크고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심적으로 힘들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외국 영화를 보면 좀 몰입이 덜 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한국 영화를 보면 진짜 내가 직접 겪었거나 좀 더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 세계의 주인은 좋은 의미로 확 와닿은 것 같아서 9점을 줬고요. 한 줄 평은 주인이가 주인공인 세계에서로 하겠습니다. 오. 저도 8점 드렁크인데요. 저는 그 깎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느낌상 8점인데 저도 티미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한국인이어서 더 와닿는 그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 영화 저도 잘 안 보는데 8점이라는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작아도 된다, 무서울 수도 있다. 그저 너의 세계에서 너만의 용기를, 너만의 사랑을 뿌릴 수 있길입니다. 너무 따뜻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티미님이랑 똑같이 9점 드렁크고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게 얼마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동감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입니다. 혹시 이 말 기억나시나요? 아, 세차장에. 네, 맞아요. 세차장에 있던 문구인데 상처를 입고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져가지고 이걸 한 줄 평에 가져와 봤습니다. 저 몰랐어요. 너무 저도 좋은데요? 몰랐어요. 감동이 밀려오는 한 줄 평입니다. 그니까요.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우리 사회와 미디어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우울하고 고통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고정된 피해자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세계의 주인 속 주인은 그런 전형적인 피해자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주인의 밝고 당당한 모습은 피해자라고 평생 트라우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듯합니다. 윤가은 감독님은 트라우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기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주인의 상처는 아픔을 숨기고 잊으려 할 때가 아니라 그 상처를 솔직히 마주서고 당당해졌을 때 비로소 조금씩 옅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아픔을 숨기지 않기를, 그리고 각자의 세계에서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햄, 팀이 포다 리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